그렇다면 이러한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시장이 왜 이슈가 되는 걸까요? 바로 전자금융시장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때문입니다. 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개정안은 향후 전자금융시장의 혁신과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재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면 무언가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과 관련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자적 기기를 활용한 금융거래, 즉 전자금융업의 변화가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전자금융업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전자금융업이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 예컨대 ATM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소비자는 비대면 그리고 전자적 장치를 활용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전자지급거래인데요. 물건 구매 후 구매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전자화폐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직불카드, 즉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즉각 이체하는 것, 또는 선불카드, 즉 금액을 미리 충전한 카드를 대금 지불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전자화폐 등이 다 전자지급수단의 한 예이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전자지급거래 또는 전자금융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 5년간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혁신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 내에 디지털 혁신이 가장 먼저 도입되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체감을 하는 분야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가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전자지급결제로 대표되는 전자지급거래입니다. 초기 전자금융은 금융기관의 업무 자동화 또는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 상거래가 부상하면서 이러한 온라인 상거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즉 온라인 상거래의 성장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의 금융결제 서비스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증가한 비대면 소비도 이러한 전자금융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금융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업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금융시장의 발달이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크게 기인하기 때문에 전자지급업의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즉 온라인 거래를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자자금이체업은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과 수취인 사이에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대금의 계좌간 이동을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흔히 말해 간편송금으로 알려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바로 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불 전자지급업은 충전한 선불금을 관리하는 업무로 우리가 흔히 보는 교내 식당카드, 티머니, 네이버페이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불 전자지급업은 물품 구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 구매자의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즉각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간편 결제가 바로 직불 전자지급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례인데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상에서 지급 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 또는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K페이, 카카오페이, 유비페이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스크로로 알려진 결제 대금 예치업인데요. 전자상거래상 안전한 구매를 위해 재화의 배송 확인 시점까지 대금을 예치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온라인 결제 후 흔히 팝업창에 뜨는 KG 이니시스, 이지체크 등이 이러한 에스크로 업무를 하는 주요 업체입니다. 그 밖에 전자지급 결제업으로 지급해야 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 확인 방법으로 고지하는 업무를 하는 전자고지업과 전자화폐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금융업은 그냥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금융업 등록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전자금융업자 등록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핀테크, 유통, 배달 관련 기업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더욱 증가했고, 이들은 전자금융업에 중복 등록해 전자금융 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은 얼굴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수단의 다양화, 그리고 간편화로 인해 간편 송금 및 간편 결제 시장에서의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시장이 왜 이슈가 되는 걸까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기억나시나요? 바로 전자금융시장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때문입니다. 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개정안은 향후 전자금융시장의 혁신과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2020년 금융위원회는 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국내 전자금융시장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제안하였는데요. 이 혁신 방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 바로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혁신과 소비자 편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지급 서비스 분야를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회사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급지시 전달업,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새로운 전자금융업을 추가하고, 둘째 비금융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스몰 라이센스 도입 등 진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셋째 소액 후불 결제 및 선불업자의 결제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전자금융시장 확대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자금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2020년 개정안 내용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이후 선불업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소폭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즉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내었고, 2023년 8월 본회의를 거쳐 통과해서 2024년 9월 시행되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일부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부 개정안은 선불업의 범위 확대,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강화, 그리고 소액 후불 결제 업무의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2020년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과 2020년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전자금융시장 내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시장 내 새로운 전자금융의 성장, 그리고 관련 규제의 변화는 전자금융시장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을까요? 우선 지급결제 구조의 변화와 경쟁 심화를 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급결제는 금융기관의 중개, 즉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전자금융거래의 발달은 지급결제 방식을 계좌에서 계좌로 직접 이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상품 구매 자체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결제 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결제가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사의 플랫폼에 내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지급결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전자금융 결제의 발달은 곧 결제와 함께 이동하는 데이터의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의 확장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자금융시장의 성장은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금융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시장 내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간편 결제와 간편 송금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주류인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가 쏙쏙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업자들은 불적 담보력과 회계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이들 소상공인들에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금융정보와 함께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향후 전자금융시장의 변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금융시장의 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소비자 접점, 즉 채널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재화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순간에 바로 금융 소비 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전자금융 결제 행위는 그 자체가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연결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의 활용은 소비자의 접점 확보, 소비자 판매 채널 확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보험사도 이러한 점에 착안해 선불카드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 보험회사인 싱라이프는 2019년 선불카드 회사인 캔버스를 인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카드를 발행하였습니다. 모바일 앱카드 캔버스는 부모가 신청해서 자녀에게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용돈 관리를 하거나 지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싱라이프의 필리핀 자회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이월렛을 출시했는데요. 싱라이프가 제공하는 이월렛과 선불카드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싱라이프는 이러한 선불카드를 활용해 카드 사용 고객의 소비 행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보험회사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선불 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여 선불카드를 제공하면 소비자는 선불카드에 충전을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자지급 결제업의 환경 변화는 디지털 기반 보험 상품 서비스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기반 보험 상품은 보험 판매, 보험료 지불, 보험 서비스와 보험금 제공 등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매끄럽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매끄러운 결제와 고객 행동 분석, 그리고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며 이는 디지털 기반 보험 상품 시장 내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보험사도 디지털 기반 보험 제공에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를 이미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전자지급 결제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보험회사인 커버페이는 2021년 일반 손해보험 내 보험료 지불 시 후불 결제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험료 지불 플랜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보험료 지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후불 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때 판매자에게 대금이 미지급될 수도 있는 미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알리안즈 트레이드는 B2B 전자상거래 결제 플랫폼사인 TWO와 무역금융은행인 산탄데르 CIB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상거래 시장에서 판매자가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향으로 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 경쟁력을 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지급 결제 시장의 확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전자지급 결제 서비스와 함께 이동하는 다양한 데이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보험산업이 전자지급 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 가능하다면 이를 기반으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신사업 추진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와 같이 만일 보험회사가 고객 또는 기업의 계좌를 보험회사 내에 개설이 가능하거나 지급 지시업자,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등록을 해 고객 또는 기업의 계좌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보험회사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보험을 제공하고 기업주의 계좌 정보를 분석하여 이들의 잠재 재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필요시 대출 연계 서비스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자금융시장 환경 변화가 보험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든 환경 변화가 그러하듯이 이러한 변화가 보험업에 기회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보험산업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결제와 연결되는 소비 접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보험산업은 심화되는 소비자 접점 경쟁의 낙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보험 상품과 연결되는 결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기반 상품 경쟁력 하락과 함께 결제 서비스 경쟁력이 강한 플랫폼사와의 협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결제 서비스와 연결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기회를 놓친다면 다양한 신사업 영역에서의 시장 선점 기회도 상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시장 환경에서 전자금융,
좁게는 전자지급결제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보험시장에 제공하는 기회와 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활용을 위해서는 위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전자금융업 활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금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입니다. 전자금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자금과 개인정보 보호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자금융 서비스 활용이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단기적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언급된 전자금융시장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전략 수립 시 보험회사별 규모와 향후 사업 모델 방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